네, 안녕하십니까. 황희의 장애 톡쟁 진행자 서사물입니다. 오늘은 함께 진행하실 황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동주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좀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서 이 재건축의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뭐 이런 여러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하면은 사실상 거의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뭐 주거 비율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의 상황만 봐도 그렇고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이 아파트라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 형태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가 뭐가 취약하냐면은 이 하드웨어, 외형은 한 80년 이상 수명이 가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배관부터 해서 내장재 수명은 30년. 보일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3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내장재 수명이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 백이 있는데 이 명품 백이 좋은데 지퍼가 고장 났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격이에요. 그렇죠. 지퍼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제 건축 폐기물도 많이 생기고 30년마다 지속적으로 또 재건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면 이걸 또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한 60%? 네, 전체가 이게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실 방금 뭐 용적률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님, 용적률과 건폐율의 뭐 차이랄까? 왜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 하면 건폐율이 50%라 하면 그 대지 면적의 반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적률을 이제 300%라 하면 그 대지 면적을 3배 정도를 바닥 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적률과 저희 건폐율은 바닥 면적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300%. 이렇게 되면은 50평짜리 건축 면적을 5, 6에 30이니까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그러면 용적률이 200%다, 300%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그 잡아주죠. 여기는 이제 주거 용도다, 여기는 이제 상업 용도다 하면서 거기 용적률을 최소부터 최대까지 정해지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좀 보통은 좀 낮춥니다. 왜냐하면 다 못 찾게 하거든요. 구도 제한이니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규제가 여기를 너무 개발하지 않으려고 줄여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변화 줄 때 거기서 그걸 좀 찾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최고까지 가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종을 확정하는 2000년대 초반에 나름 기준이 있었어요. 가령 이제 빌딩이 이제 고층 빌딩의 비율이 몇 프로냐, 그거에 따라서 3종이 되기도 하고 2종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럼 우리 여기 목동 아파트 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동 아파트가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요? 목동 지역에. 원래 목동은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목동 아파트가 지어진 곳, 그 다음에 가운데 상업 중심축, 여기는 전체가 100% 다 논바닥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80년대 초에 여기가 이제 도시내 신도시다 해가지고 택지개발법, 이제 신도시법이 아니라 택지개발법으로 지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하고 시내를 연결하는 거점 비즈니스 신도시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거 다 짓고 나서 김포공항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에 큰 공항. 그러면서 이게 거점 비즈니스 도시의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비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학원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교육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논바닥이었었는데, 그럼 논 위에 물론 다지긴 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동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재난 같은 건 없었지만 재난에 좀 취약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금 재건축 논의가 있는 이 마당에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건축물들은 요즘에 짓는 모든 건축물은 지진을 검토하고 지진에 맞춰서 구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그 정도까지는 고민 안 했고, 그리고 또 바닥이 또 여기가 좀 물이 오랫동안 정말 오랜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에 물이 먹은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래가지고 그 지반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구조,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고려하는 새 건축을 지을 때가 사실 도래했습니다. 원래 보면은 연약 지반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잡으면 물 주르륵 흐르고 흙 조금 남는 갯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아파트를 지려면 이게 수직 파이를 안방까지 연결을 하고 10m짜리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없는 이 주차장 같은 여기는 이게 좀 주저앉고 건물은 그러니까 요게 수직 파일이 연결돼 있으니까 밑으로 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진처럼 횡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게 순식간에 이 집안이 액상화돼요. 가령 이제 우유 이렇게 딱 굳은 거를 막 흔들면 다시 액상화되듯이 그러니까 실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보통 30년, 40년 정도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어쨌든 목동의 이 아파트 대단지가 재건축을 시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10년 주기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분명히 사업성도 좋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일부러 안전 진단을 그 전에는 그 기준을 상당히 강화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진단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아파트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안전 진단 기준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안 되다가 이제는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항상 많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붐이 있다고 하면. 위치가 좋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또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사람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억울하죠. 왜냐면은 제가 보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좀 책임이 있어요. 정부가 우리는 이게 자꾸 땅 팔아서 개발하는 그래서 이제 공공부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막 5, 60% 이렇게 공공부지가 점점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늘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을 그냥 무상으로 내주면서 아파트 지을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짓다 보니까 공공비율이 지금 한 14%, 15% 이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니까 그걸 불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대형 금융사하고 대형 건설사 간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아파트를 가지고 이게 참 상품이 좋아요. 돈 벌기가. 일종의 카르텔 같은. 그렇죠. 30년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외형은 멀쩡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 해외 나가면 막 하도의 제하도 업체로 잘 나가는데 국내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성장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은행돈 가지고 지을 수 있고 쉽게 그다음에 정부가 땅을 대줘서 지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다음에 30년 있으면 재건축해야 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제어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게 먼저 잘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계적으로 다 하나씩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대표님도 이제 뭐 재건축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상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지금은 구조 진단은 거의 다 됐고요. 두 개 단지 빼놓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14개 단지입니다. 14개 단지에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용적률을 거의 2배 상승시켜서 한 6만 명 정도의 도시로. 6만 세대? 한 5만 세대 이상은 5만에서 6만 세대 사이. 세대. 예, 세대. 그렇게 바뀔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6단지, 7단지를 뭐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주체 선정 단계, 조합 주체냐 아니면 신탁 주체냐 이제 그런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획 수립 단계는 마무리된 계획 거잖아요. 수립 단계는 1, 2차 안전진단 마감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 대부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그다음 단계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단계니까 그런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게 조합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신탁사를 지정해서 신탁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시공사 선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을 텐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조합 방식으로 할 거냐 신탁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걸 먼저 따져야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의 어떤 큰 장단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이익 중심으로 가장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구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을 통해서 나의 자산적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 두 가지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요구들을 또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모아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신탁은 뭐 쉽죠. 신탁사 입찰을 해가지고 신탁사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신탁사의 경우는 근데 과도한 수수료. 물론 이제 전문성도 있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럽니다만은 뭐 한 2%에서 4% 통상적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조합 방식처럼 충분하게 수렴되고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 방식은 이게 조합을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겠다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의견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투명성과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대신에 물론 이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뭐 이렇게 선정한다거나 해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는데 이제 잡음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조합 방식은 주민 이익이 더 크겠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메인 방식이었어요. 강남이나 대도시들이 거의 다 조합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합 방식은 이제 분쟁은 있지만 충분히 싸우고 의견을 다 내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지만 나중에 이제 어쨌거나 정리가 돼서 의견이 통일돼서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좀 단점은 있죠. 예.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10년 걸린다, 뭐 2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고 실제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본인들의 이익, 뭐 나는 저기 위에 사는데 왜 이주비를 덜 주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상충되던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추진하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뭐 신속 통합 계획을 할 수 있게 딱 이제 따로 뭐 교통부터 해서 환경부터 따로 심의하는 것도 이제 통합으로 심의하고 그래서 기간이 한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신탁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조합 방식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만 보면은 과거 조합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가 신탁사를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기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만은 이제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 이제 과연 주민 이익과 연결되느냐 조합 방식처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본인들의 아파트의 브랜드 뭐 이런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끝나고 나면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선우가 있나요? 보통? 예, 제가 이제 아까 조합 방식은 이제 좀 나중에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나오고 나서 이제 건설사를 보통 정하는데 신탁 방식은 아예 시작할 때 신탁이 정해지고 바로 건설사를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조합 방식도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곧바로 또 시공사를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면은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설계한 주거 공간을 공사해 줄 사람을 선정하는 게 이제 시공사 선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면 이게 아직 뭐 설계라든가 뭐 도면 배치 같은 것도 안 나왔는데 거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공사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비용이 상정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조합은 아무래도 시공사보다 설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제 선정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공사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좋지만 이게 또 때에 따라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민들 의견만 잘 수렴되면 주민들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진다면 뭐 그 뒤에 건축심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는 건축심의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공사비 증액에 대한 시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선정할 수가 있죠. 공사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마감 수준하고 다 나오니까 금액을 산정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하면. 네.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을 중심으로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공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또 브랜드는 어떻고 시공사 브랜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저 시공사가 대출이라든가 낮은 금리로 뭔가 이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지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시공사는 본인의 회사 이익,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때문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면 이제 실행계획 수립 단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공 단계라든가 그 이후에 절차를 좀 모든 분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떻게 절차들이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 구성 단계하고 실행계획 수립 단계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요. 그건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느냐 이제 이 차인데 대체로 절차를 보면은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뭐 신탁 방식으로 한다면 신탁사가 지정돼서 시공사 선정과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걸 전체를 모아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뭐냐면은 이제 뭐 토지가 어디고 사업 대표는 누구고 여기 대지는 몇 평이고 그다음에 뭐 40평대는 몇 개고 30평대는 몇 개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상품이 완성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고시하면은 그다음부터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조합원들 분양은 있죠. 조합원들 분양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전 단계로 종전 종후 자산 평가를 해서 조합원들끼리 먼저 선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마무리되면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거죠. 상품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상품으로서는 준비는 완료됐지만 결국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어떤 완료 단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료 단계까지 어떤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되면 이제 착공하면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사 나가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준공되고 이제 또 돈 이제 청사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공사 완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분양 말씀도 하셨는데 분양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점 포인트에서 분양을 시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뭐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아파트는 보통 착공 들어가고 나서 하고 상가는 이제 어느 정도 골조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가격 때문에 후분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차피 각 세대, 그러니까 단지별로 판단을 하시겠는데
그 부동산 시장 사정에 따라서 예, 그건 좀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서 이익의 극대화로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아파트 가격이 최대 고점을 찍는 시기를 맞춰야지. 지금 같은 시기는 조금 분양이 그렇죠. 물론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그거와 무관하게 분양은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당연히 뭐 목동으로 이사 오는 분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 교육 도시기 때문에 대학을 잘 보내려면 목동으로 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 그 다음에 교통 문제. 내가 강북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또는 뭐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곳을 아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의 추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반영돼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재건축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목동 아파트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 대규모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목동 아파트 재건축 국내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될 텐데요. 지금 목동 아파트가 2만 5천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되면 거의 5만에서 6만 세대가 될 텐데 그렇다면 4인 기준으로 해도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렇게 대규모 단지를 만들다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한 2만 5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하는 것은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아마 첫 사례일 겁니다. 아마 이 이후에는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 평촌, 상계 뭐 이런 쪽에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고민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강남에서 그 기존에 재건축한 것처럼 단순한 내 집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만 세대, 뭐 5만 세대가 넘어가면 뭐 인구만 해도 20만 명이 훨씬 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집을 고치고 새로 짓는 재건축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재생하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목동 아파트가 도시 내 신도시 개념이었기 때문에 도시 내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는 당연히 도시 재생적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고려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인도를 어떻게 개설할까?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이게 요즘의 방향이거든요. 그다음에 도로는 특히 차는 사람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와 사람 인도가 다시 재조정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공원이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저 목동역 중심으로 해서 저 양천구청하고 사이에 도로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 오목교 쪽도 있고 그래서 그 큰 도로를 공원화를 하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나 이제 그런 파크처럼 아주 직사각형의 큰 공원을 만들고 차는 그 밑으로 가거나 우회를 해서 일단 사람 중심의 도시가 돼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획을 하면서 좀 더 다른 도시로 아마 강남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 도시 공원을 만들고 하면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모자란 땅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각 조합 14개 단지가 합력을 해서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명품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네? 파리에 보면 저 파리 옆에 저기 라데팡스 행정수도 라데팡스 보면 모든 도로는 지하로가 있고 위에는 이제 지상에는 도로가 도로가 없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미국의 맨하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주거
녹지 환경이 제일 좋은 데다라고 돼 있는데 공원 녹지 접근성, 그다음에 수변 접근성, 도심 접근성 이 세 가지 접근성이 모아지는 곳이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와 허드슨 강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는 공원 녹지 접근성과 수변 접근성, 그다음에 도심 접근성 이 세 가지를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최고의 그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커다란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면 사실상 그 지금까지의 그 목동의 그 모든 14단지까지 큰 단지의 어떤 협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고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 지하를 활용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14개 단지가 각각 그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시는 분명히 도시재생 측면에서 지구 단위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실제 그 공간을 보면은 사업 개별 사업 단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의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각 단지마다 또 고층의 건물만 아파트만 세워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높이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모양이 아마 40층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고 그런 게 이제 빽빽하게 들어설 텐데 그런 부분도 하나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2만 5천 세대가 이사 나갈 대체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란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한 5년 동안은 모두가 다 서로 앞다투어서 빨리 하려고 할 텐데 그럼 한 5년 정도는 공사 현장이라고 보면 공사 차량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발에다 주려고 다 각각 따로 사는 데서 개별 차량으로 진입하고 이런 교통 대란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살려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서 공공의 역할이 나오는데 일단은 철거하고 여기는 지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흙을 많이 팔 겁니다. 그러면 흙을 덤프트럭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공공이 세워서 우회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배출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엉킵니다. 민간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과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 발생도 많고 이게 종료되려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공에서 그런 공사 시 그 도로망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그 민원이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가 많이 날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올라서 이제 도시의 가치, 그러니까 도시 재생적 의미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가 재건축 이전에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을 하고 나서는 이러한 가치가 생겼다더라. 뭐 이런 도시에 어떤 가치를 심어줄 것이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 동네가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이게 몇 가지 이제 컨텐츠 스토리를 우리가 좀 한번 쭉 리스트업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동이라는 도시가 생긴.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이게 정조대왕이 예. 왕이 이렇게 화성행궁이라든가 수원성 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아주 숏컷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안양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포 나루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목동에 딱 도착하면 그때도 질퍽질퍽했다는 거예요. 이게 질고 그다음에 농사 막 물 넘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지른 길을 계속 걷다가 지금 신트리 요 지역에 딱 도착해서 이게 신트리가 사람들이 새로울 신자 나무트리에서 신목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른 흙을 밟다가 신트리에 도착해서 신발을 다 턴 거야. 그래서 신터리야, 신터리. 신터리 순수 우리말.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논바닥이었다 보니까 스케이트를 막 탔거든요. 유명한 백마, 청룡, 이런 스케이트장 많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스링크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유래가 그렇죠. 그때 비닐하우스에 망국기 걸고 하던 거기서 날 갈던 형이 보니까 아이스링크장 매점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빙상계에 뭐 몫이 있었나 봐 그 당시에. 뭐 그런 유래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무가 많아서 목동이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울창한 이 나무들이 한 7, 80%는 갖다 버려야 돼. 그럼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목공 클럽을 하나 만들자. 이 나무 버리지 말고 다 좀 싸놔서 우리가 다 목공을 배우고 해가지고 뭐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그러면 거리에 있는 벤치도 나무로 만들고 뭐도 나무로 만들고 해서 야, 그 목동에 갔더니 재건축되고 갔더니 온통 나무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야, 역시 목동 맞더라. 뭐 이런 식의 물론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교육 도시로서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안전하고 이런 도시가 돼야 되는 건 명확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이 도시의 가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진짜 우리가 다 민관이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단지 내 아파트들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고 크거든요. 이 나무들을 활용한 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그러면 목동의 이미지가 딱 나오거든요. 나무 목자 목동이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 목동 아파트 처음 고등학교 때 처음 생겼는데 그때 보면 다 나무가 내 키보다 살짝 높았는데 벌써 막 울창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목동이 옛날 조선시대 그럴 때 막 또 있었고 막 비 오고 이랬던 우리 어렸을 때 목동이 있고 또 목동 아파트가 돼서 이런 지금의 목동이 있고 앞으로 또 뭐 정말 하이테크한 스마트 시티 하는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 그 요소 기술들을 우리 생활에 접목해서 야, 저 목동은 보니까 아주 미래 도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가치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 것이냐. 단순 재건축을 넘어선 도시 재생의 개념. 목동이란 도시의 가치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미래 도시. 내 아파트 단지만 좋은 게 아니라 옆 단지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벼락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만 좀 잘 배치하면 동네 자체가 공원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지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공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경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가능한 이제 필요하면 이제 공공 정부에서 자금을 내서 우회 도로나 지하 도로는 하되 기존의 세력을 가능한 살리면서 그걸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붙이면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정성 들여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도시 전체가 기존의 바탕에서 색다른 모습이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시민들이 좀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거든요. 이게 뉴질랜드의 그 수도 웰링턴에 가면 이 빌딩마다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공지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빌딩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과해서 이렇게 막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비가 오는데 물론 뉴질랜드 사람들 비 와도 비 맞고 다니긴 하지만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시내를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빌딩에 이렇게 처마가 있어서 참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이 되고 도시가 이게 참 하나로 잘 돼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멋진 새로운 목동 안에 또 다른 목동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재건축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동시에 다 같이 시작하면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다 이게 공사판일 텐데 그냥 막 얘기하면 이 기간 동안 도시 정체성이라든가 도시 경제가 약간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뭐가 이 학원이 뭐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의 제일 중요한 콘텐츠인데 그다음에 뭐 대체 도시가 없어서 전세 대란이라든가 교통 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좀 개정안을 냈어요. 네. 이제 마침 제가 그 궁금했었는데 이제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이제 메가블록 개발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메가블록 방식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학계에서는 상당히 굿 아이디어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그 아파트 공화국인데 주거 형태라든가 이 공원 녹지 비율을 늘리고 주거 형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1, 2, 3단지가 있다. 그럼 이게 단지별로 사업이 3개잖아요. 이걸 하나의 조합으로, 하나의 메가블럭으로 3블럭을 만드는 거죠. 이 방식은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선택 사양이지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대로 해도 되고, 이거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꼭 우리 동네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필요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4단지가 하나의 메가블럭을 구성해서 그럼 용적률이 250, 250, 250, 250. 상한가 하면은 300, 300, 300. 그럼 요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3단지 정도 여기만 이사를 보내고 여기를 3단지를 1200%를 상업지역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모아서 네. 몰아주는 용적률을 몰아주는 거죠. 1, 2, 4단지는 제로, 용적률 제로. 이건 공원 녹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철골 구조 형태로 초고층. 어차피 지금 아파트도 40층. 그렇죠. 은 되는데 한 3, 40층에서 7, 80층의 하이페리온처럼 초고층 철골 구조의 아파트를 세우고 요거 건설하는 동안 1, 2단지, 4단지는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 한꺼번에 다 이주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다 짓고 다 다시 여기로 이제 이사 오고 그다음에 요 이제 여기는 다 이주했으니까 1, 2단지, 4단지를 요거 다 지은 다음에 철거를 하고 여기를 거대한 숲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주거 환경이 상당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파트 면적의 한 6, 70%가 숲으로 조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내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는 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공원 녹지 이 땅도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조합원들 거죠. 내가 공원 녹지도 가지고 있고 상업 지역에 내 아파트 땅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 비율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는 거고 대체 도시가 없어도 전세 대란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교통 대란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도시 정체성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개정안을 냈으니까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게 좋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이게 도시재생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선택 사항이니까 그런 나중에 법이 통과되는 걸 보시고 조합원들이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기존 방식대로 할지 또 이런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하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커다란 파크를 만든다든가 이게 가능해지겠네요. 그러면 메가블록 방식의 장점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장점은 이제 아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메가블록 방식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발의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데 비근한 예로 아까 이제 제가 맨하탄 사례 얘기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안양천하고 한강이라는 그 아주 고수부지부 아주 좋은 수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북횡단선이 급행 열차이기 때문에 저기 청량리라든가 강북 또는 5호선도 있고 그다음에 9호선이 강남으로 또 급행으로 연결돼 있어서 강남북을 연결하는 그 교통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죠. 그다음에 서해안이라든가 또 인천 가는 길도 상당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에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고 다양한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그 문제점들도 줄여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저는 이러면 뭐 다행히 뭐 분양성과 상품성도 더 뛰어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스마트 요소 기술들이 이제 탑재됐을 때 그야말로 환경과 주거 환경과 다양한 미래 기술이 어우러진
균형감 있는 그런 도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재건축을 해야 될 일산이라든가 분당, 상계, 평촌 이런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도 이거 모델을 목동의 모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대규모 이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어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상가들이 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전하면 상가들, 특히 학원 뭐 다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쫓아가던가. 그럼 어느 또 다른 곳에서 혼란이 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지어놓고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의문점은 이거 뭐 예를 들면 입주를 했어요. 커다란 이제 고층 빌딩 입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을 공사를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공사가 뭐 공원이 될 때까지. 아파트를 짓는 공사보다는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가 훨씬 빠르니까. 빠르고 진행도 그러니까. 빠르고. 예.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쩌면은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많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 그렇죠. 모두 철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그만 호수도 만들 수 있고 시냇물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노르웨이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숲에서 노는 거예요. 센트럴 파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 동네에. 허드슨 강처럼 수변 지역도 가깝고 또 도심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뭐 최적의 주거 입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뭐 오늘 말씀 중에 혹시 또 추가해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이게 도시를 한번 바꾸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관에서 그다음에 우리 또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지어놓으면 이게 100년 집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 손자들이 살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물론 건물을 빨리 짓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노력하고 의논하고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강남의 건물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14단지가 연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특히 구청과 이제 의원님들이 서로 도와주셔서 유기적으로 입법까지 해놓으면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델 갖고 다른 나라에 적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시범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네요. 목동 케이스라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영어로도 목동 케이스가 될 거죠. 예, 목동.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다음번에는 교통, 뭐 분양, 토목, 도시계획 뭐 이런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래서 저는 한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교통 전문가가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 있고 건축 전문가, 토목 전문가 뭐 등등 이게 전문가들이 좀 여러분이 모여서 좀 난상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고 또 판단할 수 있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쏟아내야 사실은 거기서 또 우리가 선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의 상상력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